새로운 대한민국 이재명은 합니다. 이 정권이 더 지속이 되면 국민들의 고통이 너무 심할 것 같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딱 석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의혹들은 수없이 쏟아지는데 파편화된 정보들만 따라가다 보면 사태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사직격에서는 대선 후보 본격 검증 기획이부작 대통령과 사람들 편을 마련했습니다. 후보 본인은 물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의혹의 맥락과 실체를 분석하고자 합니다. 기호 순서대로 이번 주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 다음 주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편입니다.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박찬대 수석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권자들의 궁금증을 담은 질문 또 바로바로 팩트체크를 해주실 김준일 뉴스톱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최근에 이재명 후보가 적극적으로 현장에 가는 선거운동 네. 방식을 좀 취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반응 어떤가요? 후보께서 늘 이야기를 했지만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하는 것이다. 시민들이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낄 수 있는 것 같고요. 현장에서는 민주당이 좀 더 잘해야 되지 않았냐라고 하는 질책도 지금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민심을 잘 경청해서 능력 있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적폐 세력이라든가 아니면 검찰공화국으로 회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도 듣고 있고요. 뭐 부족한 부분이 왜 없겠습니까? 항상 겸손하게 경청하고 또 질책도 받아들이면서 납작 엎드려서 무릎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변인께서 굉장히 겸손하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실제로 유권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재명 후보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시사직격이 직접 물어보았습니다. 재치 있게 말을 잘한다. 손달력은 아마 제일 경기도지사하고 추진력? 뭐라고 그럴까요? 도덕? 그리고 실천 이런 좀 긍정적인 그런 저는 그냥 사이다 받은 명쾌하고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좀 내노란불이 아주 많이 걸려요. 본인이 그 변론했다는 변호했다는 그런 일들 다 마찬가지지 뭐. 룩설이요. 대장동 박천대 머리가 어딘지 몸통이 어딘지 그게 제일 궁금하죠 사실은. 의혹들이 많으니까 뭐 그냥 깨끗하게 뭔가 결론이 나는 정리가 필요하지 않는가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에서는 이제 직접적으로 언급을 해주시는 게 대선 후보로서 이제 좀 더 좋은 모습이 되지 않을까. 예전엔 정치인 이재명이라고 하면 사이다, 승부사 이런 이미지가 줄을 이뤘습니다. 근데 최근 한 달간 뉴스와 소셜 미디어에서 언급된 단어들 저희가 좀 분석을 해보면 거부하다, 의혹, 비판 그리고 음주운전까지 이런 단어들이 좀 눈에 띕니다. 대표님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일단 이번 선거가 양당 포함해서 모든 정당 후보가 좀 비호감도가 높게 나오는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부하다 뭐 이런 것들은 이재명 후보를 거부하겠다라는 의사도 이제 많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음주운전, 범죄 이런 것들은 이재명 후보의 어떤 과거 논란들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갔고 다만 이제 지지하다도 굉장히 큽니다. 역시 탄탄한 지지 세력이 있다 이런 것으로 좀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많이 제기된 부정적 이미지, 의혹들을 잘 해명하는 것이 각 후보와 캠프의 역할이겠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시민분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여러 의혹들이 존재하는 건 사실입니다. 어떤 의혹이 있는지 또 남아있는 의문은 무엇인지 시사직격이 하나하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210번지. 대부분 논밭과 임하였던 일대를 민관이 공동으로 5,900여 가구의 아파트 단지로 개발한 대장동 사업. 검찰 수사에서 민간업자들과 유동규 전 본부장 사이 로비와 특혜 의혹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로 인해 민간업자들이 수천억 원의 초과 이익을 취할 수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 수익 배분 방식을 고정 비율로 설계한 것을 놓고 이재명 후보에게도 책임론이 제기됐습니다.
어쨌든 100% 이렇게 환수하지 못한 거는 저의 부족함입니다.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이 후보는 고정이익 방식에 대해 위례 신도시를 반면 교사로 삼았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 개발이익 규모나 초과이익에 대해서 설계에 참여하셨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례 신도시에서 우리가 사업을 이미 실패를 했기 때문에 비율로 정하지 마라. 수익에 따라 이익을 배분하는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 대장동이 사업 계획을 세운 2015년보다 2년 뒤에 수익을 배분했습니다. 의문점은 아직 위례 사업의 수익이 확정되지 않은 2015년에 위례 사업 방식의 실패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었냐는 겁니다. 위례 배당 이익이 끝난 시점이 2017년인데 대장동의 공모지침서나 사업협약이 만들어진 건 2015년이라서 이 시점 자체도 맞지 않고 그것은 완전한 거짓 답변인 거죠. 위례 개발의 배당이 이루어진 시기가 2017년입니다. 네. 근데 대장동에서 고정이익 확보 방식을 결정했던 건 2015년입니다. 그렇죠. 그럼 대장동이 먼저 결정된 건데 왜 위례 때문에 대장동을 고정이익 확보 방식으로 나눴다고 설명했을까요? 그러니까는 위례는 2013년에 공모했고, 그렇죠? 대장동은 2015년에 공모하지 않았습니까? 일단 시계열상에는 문제가 없고요. 위례 같은 경우는 2017년 3월 달에 개발의 배당이 완전히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익은 그리고 원가는 그 이전에 결정이 되는 거고요. 정산 과정이 2017년도로 늦춰졌을 뿐인 것이거든요. 이 부분을 고려를 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대장동 개발 초기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에서 논의됐던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빠지게 된 경위도 논란 중입니다. 경제 상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를 검토를 요한다는 것을 수기로 써서 개발본부장한테 제출했습니다. 그것을 유동규 본부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는 제가 모르고 있다가 계약이 완료됐을 적에 빠져 있는 것은 확인이 됐습니다.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인물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입니다. 대장동 개발 초기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성남도시개발공사 황무성 전 사장을 직접 만났습니다. 유동규하고 제가 1년 2개월을 같이 있었어요. 경영전략회의래. 그럼 각 팀장이고 본부장들이 다 참석을 해. 한 번도 참석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얼마나 실수예요. 유동규 전 본부장은 2009년 분당의 한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당시 조합장을 맡았던 인물입니다. 그 후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 지지 성명을 발표하며 인연을 맺었고 이 후보 당선 후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으로 공직에 첫 발을 내딛습니다. 당시 성남시의회에서는 유동규 기획본부장의 자격을 두고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황무성 전 사장은 유동규 측근으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은 적이 있다며 녹음 파일을 들려줬습니다. 내주에 내가 해줄게. 그러면 사장님이랑 저랑 어느 누구 다 박살납니다. 아니 그게 뭐 지 거야 원래? 그건 주고 말고 할 거야. 시장님 명을 받아서 한 거 아닙니까 대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대장동 개발 사업 협약서 작성 과정에서도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검토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사 직격이 입수한 사업 협약서 초안,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포함돼 있었지만 최종본에서는 사라졌습니다. 사업자 공모, 또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평가, 그다음에 사업 협약. 사업 협약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거 누가 했냐고. 유동규가 중요한 걸 다 했잖아. 하지만 이재명 후보 측은 황 씨의 이런 주장이 사실과는 크게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초과이익 환수 조항은 실무선에서 미채택된 것이지 원래 있었던 게 삭제된 것이 아니며 황무성 전 사장은 취임 전 전력을 숨긴 바 있고 그의 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대장동 사태의 핵심 인물은 누가 뭐래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입니다. 현재 뇌물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되어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애초에 유동규 씨가 예. 성남 도시개발공사라고 하는 굉장히 유력한 성남시 산하의 공공기관의 본부장에 그랬죠. 임명될 수 있었던 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관계가 없었다면 불가능했던 일 아니었을까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본부장이다 보니까 성남도시공사의 사장이 아마 임명을 했을 거로 보여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법적인 절차를 다 거쳤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유동규 씨에 대한 부분은 사과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성남시의 공무원들이 한 3,000명 정도 되고 산하기관의 직원들까지 포함하게 되면 수천 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관리 책임에 대해서 충분히 통감을 하고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사과를 한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캠프에서는 5,503억 원을 대장동에서 환수했다.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치적이라고 업적이라고 이제 강조를 했는데 사실 이게 좀 과대 포장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1공단 공원 조성비로 2,561억 원을 책정을 했는데 사실 이제 건설사들이 들어오면 관례적으로 근린 공원 조성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비일비재하거든요. 기부 체납 같은 거 하죠. 그렇죠. 기부 체납. 근데 이거를 포함시킨 거예요. 그래서 실제 현금으로 배당받은 거는 1,822억입니다. 모든 도시개발 사업은 주변에 근린공원을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경우는 좀 다릅니다. 대장동에서 개발되는 그 이익을 가지고서 10km 이상 떨어진 원도심의 신흥동에다가 1공원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원도심에 공원이 없는 것을 여기에 1공단의 공원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원도심과 신도심의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또 새로운 정책적 목표도 달성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대장동 부지 28만 평 중에서 53% 정도가 기부 체납이 되거든요. 이 금액도 5천억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 금액을 더한다라고 하면 훨씬 더 많다는 것이죠. 또 최근 대장동 개발 사업과 판박이라 불리는 또 다른 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백현동의 이른바 옹벽 아파트 논란에 대해서 시사직격에 짚어봤습니다.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6개월 전 입주를 시작한 유명 브랜드 아파트 단지입니다. 총 15개 동에 달하는 단지 뒤편으로 최대 높이 50m, 길이 300m에 달하는 거대한 옹벽이 눈에 띕니다. 국내에서는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규모이다 보니 어떻게 이런 옹벽이 가능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박정호 전 성남 부시장도 그중 한 명입니다. 거꾸로 그냥 땅을 파내려 와서 아파트를 짓고 그러다 보니 거대한 옹벽이 생겼고 걱정은 안 했는데 언론 얘기. 그는 주민 안전보다 민간업자의 수익이 우선된 게 아니냐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비스듬히 이래 깎아내리면 번면이 많아서 아파트가 많이 못 짓잖아요. 그러니까 수직으로 쫙 깎아갖고 밑에서 이렇게 올리니까 최고의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 만들어진 모델이죠. 단지와의 거리는 불과 10m 남짓. 아파트 11층 높이에 달하는 옹벽에 생긴 균열이 눈에 띕니다. 산지관리법상 옹벽을 포함한 비탈면의 수직 높이는 최대 15m로 제한돼 있지만 커뮤니티 시설 위 낮은 옹벽을 세워 제한 규정을 피했습니다. 그 뒤에 어떤 커뮤니티가 있다는데 그건 아직 안 열었다고 듣긴 했던 것 같아요. 거기는 왜 안 여는 거예요? 승인이 안 나가지고 안 연다고. 입주가 시작된 지는 6개월째. 하지만 옹벽과 맞닿은 일부 커뮤니티 시설은 준공 승인이 나지 않아 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에선 준공 검사 신청을 왜 반려한 것일까?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성남시에서 판단했을 적에 보완이 됐다라고 이제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2014년 보고서에 따르면은 민간으로 넘겨서 이거를 용적률을 높일 경우에 난개발이 예방된다. 그리고 옹벽을 너무 많이 쌓아야 된다. 높이 쌓아야 된다. 이런 보고서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우려가 다 묵살되고 이렇게 30m가 넘는 그러니까 아파트 한 7층 정도가 다 옹벽 밑에 있어요. 이런 이상한 아파트가 지금 세워졌는데 과정이 좀 석연치 않다는 분들이 많거든요. 옹벽과 관련해서는 성남시에 설치되어 있는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의 돼서 올라온 것입니다. 예. 시장 입장에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대로 사인하고 승인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애초 이런 거대한 옹벽은 어떻게 세워지게 된 걸까? 해당 지역은 과거 한국식품개발연구원 부지로 2011년부터 8차례 매각에 실패한 곳입니다. 그러던 2015년 1월 부지가 민간 업체에게 매각되면서 개발은 급물살을 타기 시작합니다. 자연 녹지를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하는 용도 변경이 이루어졌고 용적률은 300% 이상 대폭 증가했습니다. 이른바 옹벽 아파트가 만들어진 과정은 전문가도 쉽사리 보기 힘든 경우라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보기가 힘든 일입니다. 보통 한 단계, 두 단계 정도까지는 가능하고 두 단계 이상이 되더라도 어마어마한 공공기여를 보통 요구를 합니다. 더 많은 아파트를 짓고 더 많은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계가 더 많이 이제 올라가야 되고 그에 따른 기부 체납은 조금 많아지긴 하겠지만은 아파트를 많이 지을수록 수익이 더 크게 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종을 더 높인 게 아니냐라고 보여집니다. 자연 녹지 지역을 준주거 지역으로 4단계나 올린 명분 중 하나는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짓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공공주택 용진의 임대주택은 일반 분양으로 바뀌었습니다. 당초 시행사 측이 제시했던 임대 비율 100%는 10%로 줄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임대 비율 계획은 시행사에서 세운 것이고 의무 비율 10%를 충족해 문제가 없었다고 전해왔습니다. 시행사는 현재까지만 3천억 원이 넘는 막대한 분양 이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지사님 백현동 사업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43조 6항이 있다. 국토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거 변경 요구하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조항을 만들어놨습니다. 이걸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그러나 국토부는 종상향은 어디까지나 지자체의 권한이며 협조를 요청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은 박근혜 정부 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관련된 사실 협조 요청을 엄청나게 많이 해요. 식품연구원이 그 부지를 빨리 팔고 그다음에 지방으로 이전을 해야 될 텐데 공개 입찰 형태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8번 유찰이 되죠. 한 번 유찰될 때마다 상당한 감액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결국 8번의 유찰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팔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결정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예 구체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식품년 용도 변경해라. 그리고 성남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하자라고 아예 천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재명 시장 입장에서는 정부가 요구한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할 수 없으니 결국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토지의 용도를 변경하고 종을 상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공이익의 일부를 성남시의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을 위한 R&D 부지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요구를 해서 변경을 해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현동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의 옛 측근이 관련되어 있었다는 의혹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백현동 개발 사업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한 박종호 전 부시장은 개발 과정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었다고 지적합니다. 엄청난 용적률을 주고 그다음에 당초에 임대 아파트를 하는 것을 분양을 해주고 그러고 거기에 이재명 씨 측근이 그 회사에 취직하고 얼마 안 있어서 이런 게 벌어지고. 의혹의 주인공은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 시절 사무장이었던 김인섭 씨입니다. 2006년 성남시장 출마 때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이후 몇 년간은 민주당 지역 부위원장으로 이 후보의 정계 입문을 도왔습니다. 그가 백현동 개발 사업에 참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이미 2차례 반려됐던 용도 변경이
시행사가 김 씨를 영입한 뒤 이전 요구보다 더 상향된 준주거지로 승인됐던 겁니다. 2010년 당시 성남에서 사업을 추진했던 시행사 대표는 김 씨가 일종의 계약 브로커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본인이 이제 인수인정을 했고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뭐 동에 대해서는 자기도 잘 알고 있다. 뭐 이러면서 도움이 필요하면은 본인하고 같이 가면 되지 않겠냐. 뭐 그래서 그때 뭐 좀 무리한 얘기들이 오고 가는 것 같아서. 금전적인. 네, 뭐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내가 그 뒤에 고민해 보겠다. 그러고 나와서 며칠 있다가는 이제 뭐 나로서는 이제 내가 감당할 수 없겠다. 그러고 만 거예요, 그분은. 근데 그분 이름들이 계속 이렇게 많이 오고 가긴 했어요. 그분하고 하면은 뭐 다 해결될 것처럼 주변에서. 실제로 이재명 성남시장이 재임 중이던 2014년 김 씨는 한 공사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성남시에 로비를 벌였습니다. 이 혐의로 징역 1년에 추징금 2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그가 구속된 것은 백현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지 3개월 만의 일이었습니다. 백현동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선 이런 사실이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김인섭 씨가 이 식품연구원 부지에 대해서 개입하고 있다는 것은 당시에 그렇게 두드러지지는 않았었고요. 소위 말하는 이제 브로커라고 하는데 이런 계약 브로커의 일들을 많이 하고 있다. 김인섭 씨가 이런 제보들은 숱하게 많이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아시아 디벨로퍼라는 그 곳과 소송을 통해서 돈을 얼마 더 받아야 된다라는 이런 것들이 성남시에서 불거져 가지고 공무원들도 알게 돼 가지고 의회에서도 인지를 하게 됐죠. 출소 이후 김 씨는 백현동 개발 사업의 시행사 대표와 수백억 원대의 소송을 벌였고 법원은 70억 원의 화해 공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 씨의 역할은 대체 무엇이었을까? 김 씨와의 인연을 묻는 취재진을 이재명 후보 측은 김 씨와의 인연을 끊은 지 이미 10년이 넘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과거 인연으로 호가호위하면 다 잘라버린다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이 후보가 10년간 인연을 끊고 지냈다는 김 씨지만 그는 지난 2014년 지인들과 함께 이 후보를 후원했습니다. 의혹에 대한 김 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김인섭 씨가 백현동 시행사에 영입이 된 지 8개월 만에 종상향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 있을까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사례라고 보이고요. 정부에서 뭐 압박이 있었던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재명 지사가 산업단지로서 R&D 센터를 유치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일을 고민한 결과 나왔던 것이고, 김인섭 씨의 SNS를 보면은 최근 11월 말까지 하루에도 지금 계속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올리고, 물론 이거는 개인의 정치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막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는 정말로 최측근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런 사람이 건설업 브로커로 지금 이런 난개발로 의심받는 이런 거를 좀 추진을 했다라는 거가 확인된 사실이에요. 지금 뭐 캠프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건가요? 2006년도에 선대위원장을 맡았다 그랬죠. 예. 실질적으로 2006년도에 패하고 2008년도에 또 패하죠. 그리고 2010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성남시장으로 당선이 되거든요. 그때 이분이 선대위원장이었나요? 아니죠. 그다음에 2014년도에 선대위원장이었나요? 아니죠. 2018년도에 경기도지사 선대위원장이었나요? 전혀 아니거든요. 최근 10년 동안 이분하고 연락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이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따졌을 때 측근은 분명히 아니고 지난 10년 동안 전혀 연락이 닿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한 신뢰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벌써 몇 년째 이재명 후보를 끈질기게 따라다니고 있는 이슈입니다. 조직폭력배 연루설. 무엇이 근거 없는 주장이고 또 무엇이 검증의 대상이 될 수 있을지 시사직격이 분석해봤습니다. 시간은 좀 확보해드리겠습니다. 답변은요. 박철민 씨인데 지난 10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충격적인 발언이 나왔습니다. 시에서 나오는 여러 사업 특혜를 지원해주는 조건으로 박철민 씨 본인과 친구도 직접 이 지사에게 돈을 전달한 적도 있어야 하는데 도뭉리 사진을 제시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십시오. 여기 도명집입니다. 여기 도명집입니다. 성남의 폭력 조직 국제 마피아파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20억 원을 전달했다는 주장. 박철민 씨가 현금 1억 5천을 주고 친구도 줬다고 합니다. 특히 진짜 문제는 코마트레이드에서는 이 이사의 측근 계좌 20억 가까이 지원했고 증거할 수 있는 통장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알고 있습니까? 자. 이런 내용을 야당 국회의원에게 제보한 주인공은 32살 박철민 씨. 과거 국제 마피아파 조직원이었다는 그는 마약과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수감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2015년부터 친구 2명과 함께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수억 원을 전달했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 뭉치 사진은 채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허위로 드러났습니다. 알고 보니 박 씨가 과거 사업으로 번 돈이라며 SNS에 올렸던 사진. 촬영 시기는 이 후보의 성남시장 퇴임 이후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국감에서의 폭로가 허위로 드러나자 박 씨 측 변호사는 바로 다음 날 돈을 전달했다는 박 씨의 친구들과 만났습니다. 그 현장에서 녹음된 그들의 목소리가 또다시 국감장에서 공개됐습니다. 그러니까 전달을 했으면 솔직히 전달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진짜 이게 나중에 제가 여기서 뭐 누굴 도와준다고 거짓말 치면 나중에 제가 잘못되잖아요. 그 측근이라도 이재명 은수미한테 돈을 가라고 해서 적은 적이 없어요? 적은 적이 없어요. 만난 적이 없어요. 혹시 이게 지금 그 박철민이가 뭐 돈이 생각나서 뭐 이렇게 저렇게 작전하는 거 아닌가? 박철민을 접견한 장영하 변호사도 박철민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말이 좀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면서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데 진술을 검증 없이 국감장에서 쓴 겁니다. 박철민이 돈의 출처로 지목한 이는 국제 마피아파의 선배 조직원이라는 이준석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 그는 박 씨의 주장이 완전한 허위라며 전면 부인했습니다. 전혀 뭐 그런 사실이 없고요. 그런 기초적인 사실관계도 체크하지 않으시고 그런 것들이 지금 보도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박 씨 측은 추가 폭로를 이어갔습니다. 이번엔 이 후보 측에 돈을 전달했다는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도 특정했습니다. 수차례에 걸쳐 이 후보의 전 비서관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것이 주장의 요지. 하지만 박 씨의 주장 이외에 제대로 된 근거는 여전히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 진술 외에 그 당시에 돈을 건넸다는 걸 좀 증명할 만한 증거가 있을까요? 이준석이 나하고 소통할 때 또 아마 이재명 시장 측과 소통할 때 사용하라고 준 대포폰, 그 대포폰 2개를 썼다는 겁니다. 근데 그 2개 안에 관련 자료들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심지어 녹음 파일도 있다고 그래요. 있는데 2개 다 지금은 뭐 자신이 어딘지 확인할 수 없는데 어디 나가 본인이 나오면 찾을 수 있다.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은 이준석 전 대표 측에서 받았다는 인쇄물 한 장. 박철민이 이준석 측 변호인과 접견 당시 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준석, 철민아, 준석이 형이다. 서두르지 마라. 형 금요일 선거이니 결과 보고 진행하도록 하자. 어차피 이 기사든 은 시장이든 형이 목줄 잡고 있으니. 이준석 의사라고 하면서 프린트물 같은 거 보냈다고. 그런데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장도 없습니다. 예, 전혀 그러니까 다 거짓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대표 측은 오히려 박철민이 10억 원이라는 거금을 제시하면서 이재명 후보와의 관련된 비리를 폭로하는 데 협조를 요청했다 주장했습니다. 실제 박철민이 보냈다는 자필 편지엔 협조할 경우 야당이 도움을 줄 것이라는 내용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윤 후보가 좀 신경 써줄 거다, 도와줄 거다, 이런 얘기를 서신에 썼더라고요. 사실 좀 부담스럽죠. 그 좀 쓸데없는 얘기를 해서.
자칫하다가는 국민의힘과 박철민, 그러니까 조폭과의 연루설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이 부분은 오해를 살 만하지 않습니까? 그 소리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는 인정을 하고요. 이거는 그 국민의힘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하지만 김 위원장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핵심은 이 전 대표와 이 후보와의 관계라고 했습니다. 좀 가지고 있는 거를 코마 트레이드와 성남시장 이재명의 관계가 막 밀어주고 거기다 막 상을 주고 또 그 회사는 이재명 후보에게 이제 후원을 하는데 직접 후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시장이 구단주로 있는 성남 FC의 뭐 이제 거액을 후원해서 그렇게 하는 같이 살아가는 그런 관계가 나옵니다. 이재명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성남시는 코마 트레이드와 업무 협약을 맺고 여러 차례 표창과 상을 수여했습니다. 해당 기업은 성남FC와 주빌리은행 등을 통해 후원과 기부를 하는 등 유착 관계에 있었다는 의혹.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 측은 수상자 선정은 독립심사위원회에서 진행했고 수상으로 인한 혜택도 없었다. 해당 기업은 이전에 정부 산하기관에서도 수상한 적이 있었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이게 아주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런 주장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성남시장 시절에 선거 운동을 할 때 조폭 출신들이 선거 운동원으로 있었다라든지 이재명 시장의 수행 비서가 예전에 2006년에 그 조폭 간의 다툼에 있었던 그 자리에서 있어가지고 실형을 받은 사례도 있거든요. 조폭 연루설을 끊임없이 생산하고 있는 반대 세력도 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성남시장 2번 하고 경기도지사 하고 대선 후보로 가는 그 사이에도 계속 조폭 연계설이 나오지만 단 한 번도 이것과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의 어떤 귀책이라든가 연관관계가 드러난 게 하나도 없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전형적인 정치 마타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재명 후보는 여권의 대선 주자가 되기까지 여러 굴곡들을 거쳤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피선거권을 박탈될 위기까지 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에서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어떻게 지금 이 자리까지 올라왔을까? 희망과 꿈을 안고 살 수 있는 그런 민주공화국을 우리가 완성합시다, 여러분. 그는 소년공 출신으로 가난한 어린 시절을 거쳐 사법고시 합격, 인권 변호사로 또 시민운동가로 이름을 알립니다. 2번의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거치면서 명실상부한 대권 주자로 발돋움했습니다. 두렵고 엄숙한 마음으로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선언합니다. 일 잘하는 행정가이자 할 말은 하는 속 시원한 정치인이라는 평판 뒤에는 크고 작은 의혹들이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자칫 정치적 생명이 끝날 수도 있었던 위기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저는 그런 일 없습니다. 2018년 경기도지사 출마 당시 토론회에서 한 발언을 두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된 이 후보.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세간의 시선은 대법원으로 쏠렸습니다.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지사직 상실 위기에 있던 정치인 이재명이 기사회생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당시 재판에 참여한 유명 로펌과 변호인들의 면면이 공개되며 또 다른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저는 변호사비를 농협하고 삼성증권 계좌로 다 송금했고 그 금액은 2억 5천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 사법연수원 동기거나 대학 친구, 법대 친구들 이런 분들이어서 수임료가 지나치게 적지 않냐는 의문은 누군가 대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으로 확산됐습니다. 이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 한 시민단체는 변호인 한 명에게만 23억 원이 간 걸로 안다는 누군가의 통화 내용이 근거라고 했습니다.
내가 이재명 그 지사 하는 거 똑같이 3억 그때 20억 이렇게 했잖아요. 3억하고 주식 20억 했으니까 그때 그거 뭐 이재명 지사 관련 받은 주식도 3년 있다가 파는 조건이었으니까 조건은 큰 차이 없잖아요. 뭐 그렇게 그것도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근데 그거를 알고 계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원래. 아 근데 그 뭐 그때도 이야기 우리 만났을 때도 이야기했잖아요 같이. 아니 근데 그런 거를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게 그럼 제가 다 얘기를 하고 다니는 게 되잖아요. 이재명 씨가 저건데 특별 케이스였던 건데. 이태영 변호사의 고객이었던 사업가 최인호 씨와 동업자 A 씨 사이에서 오고 간 은밀한 대화. 내용이 구체적입니다. 설득 끝에 대화 내용을 직접 녹음한 A 씨를 만났습니다. 처음에 2019년도에 자랑을 했죠. 이 사람이 그 유명한 용림씨 담당 변호사다. 최영원 씨한테 물어봤어요. 도대체 얼마 줬길래 이거 무죄가 나왔냐 하니까 자기가 요약에 그대로 하는 거예요. 3억에 그때 25억이라고 했는데 그게 말이 이제 왔다 갔다 해서 뭐 제가 한 20억 정도로 이야기했고 20억 주식을 받았는데 그 주식이 3년 있다 파주면 상장사 주식이다. A 씨는 이태영 변호사의 수임료 이야기를 최인호 씨로부터 들었다고 합니다. A 씨의 주장은 사실일까? 하지만 최인호 씨의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풍문으로 도는 얘기를 A 씨가 먼저 꺼냈고 자신은 그저 맞장구를 쳤을 뿐이라는 겁니다. 저한테 내가 이재명 변호사님 뭐 이재명 씨 사건으로 얼마를 받으셨대요? 한 100억 정도 받았다는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뭐 변호인단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고 막 100억 정도 줬다라고 인터넷에 다닌 그 얘기가 나온다. 그러길래 그럼 뭐 엠빵 해갖고 한 20억 받았겠죠. 그쵸 한 20억 정도 받았겠죠. 이런 식으로 선문답으로 저희끼리 잡담을 나눴던 적이 있었습니다. 20억 상당의 주식 이야기도 잡담처럼 나눈 이야기가 부풀려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니 근데 20억이면 저게 아니냐 뭐 사과 박스에 뭐 2억 1억 들어간다는데 그러면 20박스 뭐 이렇게 가지고 다녀야 되는데 트럭으로 그럼 배달했을 거 아니냐. 그럼 말이 안 맞지 않냐. 그럼 저보고 주식으로 받지 않았겠냐. 그래갖고 뭐 그랬을 수도 있고 황금으로 받았을 수도 있고 뭐 그거야 뭐 정확한 사실이 아니니까 별 관계 없지 않냐 라고 얘기를 하면서 20억과 주식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걸 토대로 해서 얘기를 다 맞춰놓고 이태영 변호사가 만나게 됐던 거죠. 허위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 검찰에 출두해 진술했으니 사실관계가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대화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가운데 의혹의 당사자인 이태영 변호사는 아직까지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태영 변호사님 그러면 수임은 어느 정도 하셨는지 밝혀줄 수 있을까요? 수임액. 분명한 것은 이태영 변호사와 관련해서 그러한 거액의 수임료는 절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2억 5천 범위 안에 이태영 변호사의 수임료는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시에 유명 로펌이 10여 개, 그리고 변호사가 30여 명, 그리고 이게 3심까지 갔거든요. 근데 총 2억 5천만 원을 썼습니다. 산술 평균을 내보면은 변호사 한 명당 800만 원, 7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이냐 이런 큰 사건에. 변호사 로펌 포함해서 한 30여 곳이라고 했는데요. 중복 여부까지 다 포함을 해가지고 14곳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2억 5천만 원 지급했다. 어떻습니까? 2억 5천이 적은 돈인가요? 결국 무죄 받은 그 변론을 위해 가지고 2억 5천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을 한 거예요. 근데 이 2억 5천이 택도 없이 적은 금액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건 역시 국민 정서하고 맞지 않는 것이고요. 모든 사람들이 정관예우를 받고 과도한 변호사비를 낸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고정관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후보 같은 경우에는 2억 5천만 원이라고 하는 변호사 비용을 낸 그 사실 자체도 국민 앞에 상당히 송구해 하더라고요. 수사와 3심까지 가는 재판에 동원된 변호인단 중 일부 변호인들의 무료 변론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그중엔 헌법재판관 출신인 송두환 현 인권위원장도 있습니다. 수임료는 무료인 걸 당연히 전제로 해가지고 그 변호사들이 여러 명이서 뭐 연명으로 소송을 수행하는데
주임을 맡은 그 변호사 사무실에서 선임계 보내주시면 취합해서 제가 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경우에 위임장을 보낸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건 민변 뭐 설립 취지랄까 운영되는 취지를 볼 때 그 소수자 약자 거래 권력이라든가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쪽의 피해자를 대리약을 하는 경우에는 얼마든지 무료 변론을 할 수도 있고 공익적 성격이 인정이 되겠지만 현직 도지사의 어떤 그 사건에 대해서 그 공익소송이라는 걸 볼 수 있을지는 조금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의 좀 시선에서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이제 무료 변론을 하셨던 분들이 이런 분들이에요. 송두환 인권위원장 헌법재판관 출신입니다. 이상훈, 이홍훈 변호사는 대법관 출신. 제가 만약에 형사사건에 벌어졌는데 이분들이 와서 무료 변론으로 이름만 올려주실 수 있을까요? 이거는 일종의 김영란법 위반 아니냐, 청탁금지법 위반 아니냐.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 이름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이 후보를 지지 또는 탄원하는 의미로 이름을 올렸을 뿐이고 실제로는 서면 작성 등 변론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예. 그래서 뭐 정관 예우라든가 일방적 무료 변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이유는 이게 다 빚이거든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 이분들한테 일종의 빚을 진 거고 그게 어떤 대가로 돌아가지 않을 것인가, 특혜로 돌아가지 않을 것인가. 고마운 마음을 빚이라고 표현한다라고 하면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것이 바로 다음에 보상으로 연결되는 그것은 아니다. 작은 사사로운 정, 그것이 비록 형제라 할지라도 또 남들이 볼 때 측근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코 흔들림이 없을 거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나면 관행처럼 반복되는 논란이 보훈 인사 또 낙하산 인사입니다. 이재명 후보 역시 관련된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지사 시절 이 후보는 경기도 공공기관에 새로운 채용 절차를 도입합니다. 저 화면은 실적과 능력 위주로 선발하는 열린 채용입니다. 저는 경기도에서 보정 성과를 내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의 전문성이나 또 열정이나 또 노하우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전문성, 능력, 열정 이런 걸 기준으로 좀 채용을 하려고 합니다. 민간 전문가에게 응모 기회를 주기 위해 자격 기준도 완화합니다. 학력, 경력 위주의 지원 자격을 없애고 5가지 자격 요건을 정하고 최소한 하나를 갖출 경우 응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후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측근 채용으로 논란이 제기돼 왔습니다. 한 언론사의 취재에 따르면 선거운동 자원 봉사자들 중 일부는 경기도 교통연수원 사무처장이 되기도 했고 경기도지사 비서로 채용되기도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블로그 기자단 활동했던 사람, 이분은 이제 성남시에서 이제 2010년, 11년 때 성남시 블로그 기자단이라는 걸 하면서 성남을 출입한다 그러면서 회사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그 회사에서 이제 그 손가락 혁명군 어플리케이션도 만들고 이제 그런 이제 SNS 관리하는 그런 일을 하시던 분입니다. 이분을 비서관으로 채용을 했죠. 논란이 된 사람들의 채용 과정에서 불법이나 부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노조는 열린 채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합니다. 도입 취지와 다르게 이 후보 측근의 등용문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채용의 문을 넓혀서 전문가들을 이 재단의 발전에 기여하려고 뽑는다는 취지는 좋았으나 실질적으로는 이재명 지사의 선거에 기여한 사람들을 보훈의 의미로 자리를 만들어주고 과거 이재명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운 사람들 중에는 경기도 일자리 재단의 본부장이 된 경우도 있고 2019년에는 일반직 3직급에 해당하는 팀장에 채용되기도 했습니다. 이들 중에는 전문성이나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직원들도 있었습니다. 이분이 새로 오면서
부분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적절한 업무 지시,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 이 후보의 경기도지사 선거 유세를 도왔던 공현장 대표, 문화예술기획 및 홍보 관련 경력을 인정받아 경기도 일자리재단 팀장에 채용됐습니다. 그러나 녹음 속에 드러난 그의 업무 방식을 보면 자질과 능력이 의심됩니다. 만약에 들어와서 내 윗선에다가 뭐 팀장님이 뭐 일을 안고 있었습니다. 팀장님이 더 이상 일을 안 시켰습니다. 잘못 일 시켰습니다. 걸리면 버린다 진짜. 작살낼 거야 아주 그냥. 알았어? 팀원 단체 대화방에는 1분 단위로 업무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해당 팀장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부 조사를 받았고 보직 해임됐습니다. 열린 채용이라는 게 이렇게 된다면은 안 된다. 열린 채용이라는 거의 취지가 아예 벗어나서 이런 분들이 들어오시면은 세금이 다 낭비가 되는 거고 기관에 대해서도 모두 다 안 좋은 영향이 미치는 거다. 경기도 일자리재단은 논란이 되는 이 후보 캠프 출신 채용에 대해 블라인드 채용을 통해 심사 기준에 부합하는 인물을 뽑고 있다. 이재명 지사와의 인연은 평가 대상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지사 취임하면서 열린 채용이라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근데 이 새롭게 도입된 시스템을 통해서 경기도 및 산하 기관에 정치 활동에 도움을 준 사람들이 다수 채용된 것으로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공정하지 않다라는 비판들이 있는데 어떻게 답변할 수 있을까요? 결국은 이제 결과를 가지고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지금 광역단체 중에서 가장 높은 평가, 그리고 또 주민 만족도는 최고로 높지 않겠습니까? 특히 진용도 따지지 않고 이념도 따지지 않고 능력 있는 사람, 청렴한 사람, 그리고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중요하지 않나. 공약의 이행률이라든가 주민의 만족도로 인사와 관련된 부분은 설명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수행비서였던 백모 씨 같은 경우에는 버스 노선을 증차를 하겠다라고 해서 또 돈을 받아가지고 실형을 살고요. 그리고 그 민주당 분당갑 사무장을 했던 이분도 인조잔디구장 관련해서 청탁을 받아서 문제가 됐고요. 왜 이렇게 이런 분들이 호가호위를 하면서 다닐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되는지 그거 가지고 이제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갖고 있다라는 거,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범죄 행위 수사에 대해서 아무도 피해갈 수가 없다. 정말 어항 속의 금붕어처럼 삶을 살아야 된다. 그걸 못한다 그러면 공직에 나서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 후보의 평소의 소신이고요. 그런 것을 가지고 정신무장과 함께 청렴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100% 완벽한 제도는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되어요. 완벽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국민 앞에 송구한 마음도 있고요.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더욱더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요. 그 유권자들의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만들어왔던 대한민국, 이것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더 경쟁력이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결정되는 정말 중요한 선거입니다. 이재명 후보 준비 많이 되었고요. 앞으로 해낼 거다라고 하는 기대까지 갖고 있는 후보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지혜롭고 훌륭한 선택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생 대통령,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며 연일 바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후보.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그간의 의혹들이 조금이나마 정리되고 또 유권자들의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사직격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